네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3D 모델링 기술의 발전에 대한 건데요. 특히 세 가지 핵심 방식의 차이에 대한 내용이 흥미롭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작부터 질문이 딱 있네요. 점과 선으로 객체의 뼈대만 표현하는 방식은 무엇인가? 자, 이 질문을 가지고 한번 3D 모델링의 진화 과정을 따라가 보죠. 네, 재미있는 분석이 될 것 같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 와이어프레임, 서피스, 솔리드 모델링 이 세 가지 주요 방식을 좀 깊게 파볼 수 있겠더라고요. 아, 네네. 각각이 뭘 의미하는지, 또 어떤 특징, 장단점이 있는지 이걸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하고요. 더 나아가서 파라메트릭 모델링이라고 하는 약간은 결이 다른 개념까지 비교해보면 전체 그림이 잘 보일 겁니다. 아, 파라메트릭이요? 네. 이걸 뭐랄까, 생명체가 진화하는 과정에 비유하면 조금 더 쉽게 이해되지 않을까 싶네요. 생명체 진화요? 그거 괜찮은 비유 같은데요? 벌써 뭔가 감이 잡히는 느낌이에요. 좋습니다. 그럼 그 비유를 따라서 한번 가보죠. 어떻게 시작할까요? 네. 3D 모델링 방식의 발전을 크게 세 단계로 나눠볼 수 있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체가 처음엔 뼈대만 있다가 그 위에 피부가 생기고 마지막으로 이제 속이 꽉 찬 살과 근육이 붙는 과정. 뼈대, 피부, 살과 근육. 네, 바로 그거죠. 뼈대 단계, 피부 단계, 살과 근육 단계. 이 세 가지 이미지를 딱 기억해 두시면 각 모델링 방식의 특징을 잡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뼈대, 피부, 살과 근육. 그럼 제일 기본인 뼈대 단계부터 시작해야겠네요. 이게 아까 그 질문이랑 바로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그쵸? 네, 맞습니다. 정확히 보셨어요. 그게 바로 와이어프레임 모델링입니다. 아, 와이어 프레임. 네, 이름에 딱 답이 있죠. 와이어, 그러니까 철사로 프레임, 뼈대만 만들어 놓은 모습. 3차원 공간에 점, 버텍스들을 찍고 이걸 선, 엣지 또는 와이어로 쭉 이어서 객체 외곽선, 주요 윤곽선만 딱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죠. 철사뼈대. 진짜 직관적이네요. 그럼 이게 딱 보기에도 되게 단순해 보이는데 장점,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자료 보니까 데이터 양이 적어서 컴퓨터가 빨리 처리한다. 이게 눈에 띄네요. 네, 맞아요. 표현하는 정보가 점하고 선밖에 없으니까요. 데이터 구조가 아주 단순하고 용량도 작아서 계산 속도가 정말 빠릅니다. 특히 옛날 컴퓨터 환경에서는 이게 중요했죠.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뭐 복잡한 형태의 전체 구조를 빨리 본다거나 초기 디자인 검토할 때 유용했죠. 근데 단점도 아주 명확해요. 어떤 게 있을까요? 면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속이 텅 비어 보이죠. 모델의 앞이랑 뒤가 구분이 잘 안 돼서 막 투시된 것처럼 보일 때도 많고요. 이걸 기술적으로는 은선 제거, 히든라인 리무벌이 어렵다고 하거든요. 아, 네. 당연히 뭐 부피나 무게, 질량 같은 물리적인 정보는 전혀 알 수가 없고요. 그렇군요. 속도는 빠른데 정보는 정말 부족한 진짜 뼈대 수준이네요. 그럼 아까 그 질문, 점과 선으로 객체의 뼈대만 표현하는 방식, 이거 뭐 와이어프레임 모델링이 확실하네요. 네, 정확합니다. 사실 질문의 답은 뭐 여기서 바로 나왔다고 볼 수 있죠. 네네. 하지만 이제 전체적인 발전을 이해하려면 다음 단계들도 봐야겠죠? 자, 이제 뼈대 위에 피부를 입히는 단계, 바로 서피스 모델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와이어프레임의 한계를 넘어서 이제 피부, 면을 만드는 단계군요. 이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자료에는 두께가 없는 아주 얇은 피부라고 돼 있고 뭐 계란 껍데기나 풍선 비유도 있고요. 네, 맞아요.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서피스 모델링은 그 와이어프레임 뼈대 위에다가 수학적으로 정의된 곡면, 그러니까 서피스를 덮어 씌우는 방식이에요. 아, 수학적인 곡면.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서피스의 두께가 없다는 점이에요. 정말 얇은 막, 껍질 같은 거죠. 이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아주 복잡하고 아름다운 자유 곡면 있잖아요. 이런 걸 표현하는데 정말 강력하다는 거예요. 자동차 몸체의 그 유려한 곡선이나 비행기 동체 아니면 뭐 캐릭터 얼굴 같은 거 아주 매끄럽고 복잡한 형태 디자인할 때 이게 필수적이죠. 아하, 그러니까 뭔가 곡면의 형태가 중요한 뭐랄까 미적인 부분이나 공기역학 같은 그런 분야에서 아주 좋겠군요. 근데 속이 비어 있다는 건 여전히 한계겠네요. 네, 맞습니다. 겉보기엔 완벽한 3D 형태 같지만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여전히 부피, 질량, 무게중심 같은 물리적인 속성은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모델을 잘라도 단면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속빈 풍선 자르면 그냥 터진 조각만 남잖아요. 그런 거죠.
껍데기만 잘려나가고 새로운 면이 생기진 않아요. 아, 이해됩니다. 와이어프레임보단 훨씬 나아졌지만 시각적으로는 형태가 보여도 물리적인 실체는 아직 없는 상태. 뼈대에서 피부까지는 왔는데 아직 살이랑 근육은 없네요. 자, 그럼 이제 드디어 마지막 단계. 살과 근육을 채우는 솔리드 모델링으로 가볼까요? 네. 이제 비로소 속이 꽉 찬 덩어리를 만드는 단계입니다. 솔리드 모델링은 이름 그대로 솔리드, 고체에 속이 꽉 찬 모델의 내부가 완전히 채워진 상태로 형상을 정의해요. 컴퓨터가 모델의 안쪽과 바깥쪽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이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 비유하자면 더 이상 계란 껍데기가 아니라 속이 꽉 찬 삶은 계란, 아니면 통나무, 쇠구슬 같은 상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드디어 내부 정보까지 다 갖춘 완전한 모델이군요. 이야, 자료 보니까 장점이 아주 그냥 명확한데요. 부피, 질량, 무게중심, 관성 모멘트 이런 모든 물리적 특성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모델을 자르면 완벽한 단면이 생긴다. 이것도 큰 차이겠네요. 아, 그래서 실제 기계 부품 설계나 엔지니어링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실제 제품 만들고 시뮬레이션 하려면 이런 정밀한 물리 정보 계산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조업, 건축, 엔지니어링, 대부분의 산업 분야에서 이 솔리드 모델링이 거의 표준처럼 쓰이고 있죠. 네. 물론 장점만 있는 건 아니고요. 내부 정보까지 다 표현해야 되니까 데이터 구조가 제일 복잡하고 용량도 커요. 그래서 와이어프레임이나 서피스에 비해서는 컴퓨터 자원을 좀 많이 쓰고 처리 속도도 상대적으로 느리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아, 성능하고 정보량 사이에 그런 트레이드오프가 있군요. 자, 그럼 와이어프레임, 뼈대, 서피스, 피부, 솔리드, 살과 근육. 이렇게 세 단계로 3D 모델의 표현 방식이 점점 완전해지는 과정이 이제 딱 그려지네요. 근데 자료에 파라메트릭 모델링이라는 것도 나오던데 이건 뭐죠? 솔리드 다음 단계인가요? 아니면 전혀 다른 건가요? 그 부분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파라메트릭 모델링은 방금 설명드린 와이어프레임, 서피스, 솔리드하고는 좀 다른 차원의 개념이에요. 다른 차원이요? 네, 앞에 세 가지가 모델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what에 대한 분류였다면 파라메트릭 모델링은 모델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수정하는가, how에 대한 방법론이나 접근 방식에 더 가깝습니다. 표현 방식이 아니라 만드는 방법론이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죠? 자료 보면 수치랑 관련이 있는 것 같던데요? 네, 핵심이 바로 파라메터, 즉 매개 변수를 이용한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직육면체를 만들 때 그냥 막 그리는 게 아니라 가로 100mm, 세로 50mm, 높이 30mm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수치, 파라미터와 이 값들 사이의 관계,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형상을 정의하는 거죠. 이 방식의 진짜 강력한 점은 설계 변경이 엄청 유연하고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만약 아까 그 직육면체 가로 길이를 100에서 150으로 바꾸잖아요. 네. 그러면 그 치수랑 연관된 다른 부분들이 미리 정해놓은 관계에 따라서 자동으로 쫙 업데이트되면서 형태가 수정되는 거예요. 와, 그거 정말 혁신적인데요? 그냥 그림 고치는 수준이 아니라 설계의 의도를 담아서 수치만 딱 바꾸면 모델 전체가 알아서 반응해서 수정된다는 거잖아요. 와, 실제 작업 환경에서는 엄청나겠네요. 애 부분이 이 파라메트릭 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솔리드 모델링하고 결합해서 쓰면 정말 강력하죠. 솔리드랑 같이 쓰는 거군요. 네, 복잡한 제품 설계할 때 수정 작업이 엄청 많은데 이걸 획기적으로 줄여주고 또 설계 이력 관리하기도 좋고요. 이제 확실히 구분이 되네요. 와이어프레임, 서피스, 솔리드는 3D 모델이 어떤 상태냐는 분류고 파라메트릭 모델링은 그 모델을 수치 기반으로 어떻게 만들고 관리하느냐에 대한 방법론. 네, 서로 다른 이야기였군요.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표현 방식과 구축 방법론, 이 두 가지 축을 구분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개념들을 진짜 확실하게 기억하기 위해서 아까 그 공룡 만들기 비유, 이거 한번 제대로 써먹어 볼까요? 박물관에 전시할 티라노사우루스 만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아주 좋은 비유죠. 효과적일 겁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박물관 디자이너가 되어서 티라노사우루스 모델 제작 과정을 맡았다고 상상해 보세요. 제일 먼저 뭘 할까요? 일단 그 거대한 공룡의 전체적인 형태나 크기, 자세 이런 걸 잡아야 하니까 아마 철사 같은 걸로 뼈대부터 만들지 않을까요? 비율 같은 거 보려면요. 네, 맞아요. 훌륭한 시작입니다. 철사를 막 구부리고 연결해서 티라노사우루스의 뼈대, 스켈레톤을 만드는 거죠. 2단계에서는 뼈 구조만 앙상하게 보이고 뼈 사이로 저 넘어가 다 비쳐 보이겠죠.
당연히 이 철사뼈대의 무게나 부피는 알 수 없고요. 이게 바로 와이어프레임 모델링에 딱 해당합니다. 오케이, 철사뼈대. 다음은 이제 겉모습을 만들어야죠. 피부를 입히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그 철사뼈대 위에다가 종이나 천 아니면 뭐 얇은 플라스틱 같은 걸로 꼼꼼하게 덧붙여서 공룡의 피부, 스킨을 만드는 거예요. 근육 모양이나 피부 질감 같은 것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겉모습은 제법 그럴듯한 티라노사우루스처럼 보일 거예요. 네. 하지만 여전히 속은 텅 비어있는 껍데기 상태인 거죠. 만약 실수로 발로 툭 차면 푹 찌그러지거나 찢어질 수도 있고요. 이게 바로 서피스 모델링의 모습입니다. 겉모습은 있는데 속은 빈 껍데기. 자, 그럼 마지막, 살과 근육을 채우는 단계. 이건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접근 방식을 확 바꿔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속이 꽉 찬 거대한 통나무나 돌덩이를 딱 준비해요. 통나무요? 네. 그리고 이제 정, 망치, 조각칼 같은 걸로 필요 없는 부분을 계속 깎아내는 거죠. 그래서 티라노사우루스 조각상을 만드는 겁니다. 아, 아예 덩어리에서 시작해서 깎아나가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겉모습뿐만 아니라 속까지 나무나 돌로 완전히 채워진 덩어리 조각상이 만들어지죠. 이 조각상은 저울에 올리면 무게도 잴 수 있고 만약 톱으로 딱 자르면 매끈한 단면, 나우람의 나이테 같은 게 보이겠죠. 이게 바로 솔리드 모델링의 본질을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와, 공공 만들기로 비유하니까 진짜 세 가지 방식의 차이가 너무 명확하게 와닿네요. 철사뼈대, 와이어프레임, 종이 피부 껍데기, 서피스, 그리고 통나무 조각상, 솔리드. 네, 기억하기 쉽겠습니다. 네, 이 비유만 잘 기억하고 계시면 이제 맨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답을 찾는 건 뭐 식은죽 먹기죠. 질문 다시 한번 볼까요? 3차원 모델링 방식 중 점과 선으로 객체 뼈대만 표현하는 방식은 아, 네. 공룡 만들기에서 점과 선인 철사로 오직 뼈대만 만들었던 첫 단계. 그거 바로 와이어프레임 모델링이었죠? 정답입니다. 그렇죠. 그럼 나머지 보기들이 왜 답이 아닌지도 확실해지죠. 솔리드 모델링은 속이 꽉 찬 통나무 조각상이었고 네, 서피스 모델링은 뼈대 위에 종이 피부였고 맞아요. 파라메트릭 모델링은 아예 머리 길이는 2m처럼 수치로 관리하는 설계 방법론이었지 표현 방식 자체가 아니었고요. 이야, 모든 퍼즐 조각이 딱 맞춰진 느낌입니다. 정답은 명확하게 와이어프레임 모델링. 네, 오늘 저희가 3D 모델링 기술이 마치 생명의 진화처럼 와이어프레임이라는 단순한 뼈대에서 시작해서 서피스라는 피부를 거치고 마침내 솔리드라는 완전한 덩어리로 발전해온 그 과정을 단계별로 쭉 훑어봤습니다. 각 방식이 객체를 어떻게 다르게 표현하는지 또 그에 따른 특징과 장단점은 뭔지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파라메트릭 모델링은 또 이것들과는 다른 차원의 아주 효율적인 설계 방법론이라는 점도 확실히 알게 됐고요. 오늘 이야기 덕분에 3D 모델링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틀이 잡힌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좀 흥미로운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 하는데요. 네, 어떤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와이어프레임, 서피스, 솔리드 이렇게 근본적으로 다르게 만들어진 3D 모델들이요. 단순히 그냥 기술적인 차이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디지털 객체를 인식하고 상호작용하는 방식 자체에도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요? 오, 흥미로운 관점인데요. 기술적인 차이가 우리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라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예를 들면 똑같이 컴퓨터 화면으로 보는 디지털 형상이지만 속이 꽉 차 있다는 개념적 정보를 가진 솔리드 모델이 속이 빈 껍데기인 서피스 모델보다 우리한테 좀 더 실제 같다거나 존재감이 있다 이런 느낌을 무의식적으로 줄 수 있을까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또는 디자이너나 엔지니어들이 주로 사용하는 모델링 방식의 차이, 예를 들어 자유로운 곡면 표현 중심의 서피스냐 아니면 정밀한 구조 설계 중심의 솔리드냐 하는 이런 차이가 그들이 가상세계를 만들거나 새로운 제품을 구상하는 접근법 혹은 그 창의적인 발상 자체를 근본적으로 다르게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와, 듣고 보니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뼈대만 보고 상상하는 거랑 완성된 껍데기를 보는 거, 또 속까지 꽉 찬 덩어리를 다루는 경험은 분명히 다를 테니까요. 이게 단순히 뭐 기술적 편리함, 이걸 넘어서 우리가 디지털 정보를 받아들이고 처리하는 방식,
나아가서는 창의적인 사고 과정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네, 이 부분은 오늘 저희가 다룬 자료에서 바로 답을 찾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같이 살펴본 이 3D 모델링 방식들의 본질적인 차이점을 바탕으로 여러분 각자가 한번 좀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의 인식이나 경험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어쩌면 미래의 3D 기술은 단순히 현실을 따라하는 걸 넘어서 우리의 인식 방식 자체를 확장시키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각자 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정말 멋진 질문인 것 같습니다. 3D 모델링 방식의 진화 과정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까지 오늘 정말 폭넓고 흥미로운 탐구였습니다.